요즘에 최근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서 본 거 중에 뭐 러시아 경제가 의외로 호황이다. 그리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끄떡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상당히 그 단편적이에요. 유튜브를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전황과 관련된 거 그 둘 간의 어떤 뭐 전쟁 그 싸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어디가 얼마큼 점령했고 뭐 현재 전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유튜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에 그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료가 접근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통계 자체가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러시아 통계도 물론 이제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좀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러시아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봐서 종합해서 제가 그리고 또 외신 보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러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예, 네. 러시아 관련된 뉴스 보도가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 문제가 너무 이슈가 너무 많죠, 실은.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벌써 한 3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자님들 이렇게 취재하는 것도 어쨌든 급한 것부터 큰 이슈부터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또 하나는 이거 같아요. 전쟁을 하면요. 정말 두 나라 간의 그 전황을 설명하는 거는 그나마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뒤에 있는 경제 얘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또 좀 뜸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전황 자체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은 경제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도는 좀 뜸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예. 최근에 보면은 뭐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쟁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자료를 뽑아봤어요. 근데 GDP를 보면요, 러시아 이게 근데 왜 지금 러시아 경제의 성장률이 높게 나왔냐 하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이 GDP가 움직이는 게 유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면은 GDP가 있으면 꾸준히 성장을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러시아는 아주 요동을 칩니다.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 올라갔다 하고 요동을 치는데 2014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GDP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2,060억 달러에서 2015년에 1,350억 달러로 하락해요. 거의 뭐 한 40% 이상?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나라 경제가 급전직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왜 이렇게 됐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40달러로 떨어졌어요. 100에서 40. 네, 이렇게 되니까 산유국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2014년에서 15년이 이랬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되고 유가가 70달러 때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러면서 GDP도 1,840억 달러. 아직 2014년에 2,060억 달러보다는 못하지만 이게 많이 회복했고 20년에 그랬고 21년도에는 2,270억 달러로 2014년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결국 기름값 올라가니까. 네, 기름값 올라가서. 그러니까 뭘 막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름값 올라가서. 그냥 산유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2,020억 달러. 그러니까 다시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랬다가 2024년에 2,300억 달러. 다시 또, 이게 언제랑 같냐면요. 2013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러시아 경제가 작년에 2024년에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많이 했죠. 그러니까 2,02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로 많이 상승한 건 맞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죽쓰고 있을 때 굉장히 성장을 한 건 맞는데 이게 이유가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지 경제가 뭐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 보면은 와 그러면은 굉장히 러시아 경제가 커졌냐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2013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가 뭐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수치로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4.1% 성장이거든요. 이때 근데 그렇게까지 뭐 그 4.1% 성장은 그 전해에 비해서라는 거니까 결국은 뭐 10년 전, 그러니까 그쵸? 2015년 기준이라면 원래 그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일 거고. 실제로 그거는 22년도에 마이너스 1.2%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GDP가 성장률이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 그 다 제재를 하는데 그럼 원유를 어떻게 수출하냐? 저도 그냥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다 뭐 저기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그 회사 기업이 있는데 이게 정유회사거든요. 전쟁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루 평균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3만 배럴, 3만 배럴 정도를 수입했다가 이게 이제 80만 배럴로 그러니까 27배가 뜁니다. 그렇게나 갑자기 27배가 상승을 해요. 인도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인도는 제재를 안 받냐? 물론 이게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우회 수출, 그러니까 우회 수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가는 거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거를 이제 그 공해상에서 고스트 플릿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공해상이면 지금 어느 나라도 간섭을 못하는 딱 그런 지역에서 가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고 또 사고 치려면 그 미국 영내 말고 딱 공해로 나가자마자 이게 배가 한두 척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나가는 배들이 다 GPS를 꺼요. 그쯤 나가면은. 그다음에 GPS를 끄고 바다에서 이렇게 고스트 플릿이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 배한테 줘요. 근데 인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하는데 인도가 제일 많았고요. 제일 많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동으로도 많이 가요. 중동으로도 많이 가서 중동에서 이 러시아산 석유하고 중동산 석유를 섞어요. 블렌딩을 하는데 이 49.9%까지 러시아산을 넣고 나머지를 다른 나라, 뭐 쿠웨이트산 이렇게 하면요. 이건 쿠웨이트산이 돼요. 중동은 어쨌든 저기 러시아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좀 싸니까 러시아가 더 싼 거, 싼 거니까 중동에서도 그런 덤핑 처리하듯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니까 위스키 블렌딩 하듯이 원유 블렌딩이에요. 이게 원래 원유는 다 블렌딩 옛날에도 하긴 했는데 이게 고스트 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처음에 특종을 잡아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근데 사진을 본 거는 르몽드에서 나온 거였어요. 르몽드에서 보니까 그 이렇게 배끼리 만나가지고 원유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르몽드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에도 이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공해상하고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많이 가고 싱가포르하고 중동 뭐 이렇게도 많이 가요. 근데 이제 한번 원유 가격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 코로나 시기죠. 이때가 이제 불황이니까 $40 밑으로 떨어져요. 배럴당. 근데 2022년에는 이게 $40 밑이었던 게 $94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이상 뛰어버렸네요. 그렇죠. 2배가 훨씬 높죠. 훨씬 높죠. 2023년에는 약간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77.58. 그다음에 24년에 보면요. 75에서 $8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원유를 팔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네가 수익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경제 그럼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부분 지금 전쟁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게 한번 보시죠. 금리를 보면요. 2019년, 20년 요럴 때가 6.9%, 5.4% 이렇게 돼요. 6.9, 5.4.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 제가 말하는 거는 국채금리예요. 그 다음에 2021년에 7%, 2022년에 이거 3월달 기준입니다. 전쟁 나고 얼마 안, 이때가 직후인가?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기 IMF에서 나온 건데 3월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게 19.5% 팍 뛰죠. 우와.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네, 이때 이제 확 뛰어요. 그 다음에 2023년에 12%였다가 2024년에 15.2%까지 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월별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채금리가. 그럼 어떻게 그게? 국채금리 그러면은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1년 내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약 4.5%. 우리나라는 3.3% 중반대예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러시아 국채금리는 그 전쟁 전에는 한 5, 6%대다가 이게 이제 지금 뭐 20%막까지 갔다가 뭐 지금 12%, 15%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이건 뭐냐면 국가의 이제 뭐 신용도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발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빚이잖아. 다 빚이죠. 네,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이건 국채금리 말고 그냥 일반 금리 보면요. 2020년에 4.25%, 이것도 사실 낮은 편은 아닌데 21년에 8.5%, 2022년에 20%. 20%요? 금리가 20%라고요? 예. 우와, 이거 어떻게? 23년에 16%, 24년에 21%예요. 더 올라갔네 또? 네.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2020년에 물가 상승률이 3.4%였어요. 괜찮죠? 3.4%. 그 정도. 네. 근데 2021년에는 6.7%, 우와. 2022년에 13.7%. 13점? 네. 야, 그럼 어떻게 살아 이거? 근데 이제 조금 안정이 돼요. 그래도 23년에 5.9%까지 떨어졌다가 24년에 다시 9.5%. 오, 지금 뭐 적어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도 그렇고. 예, 그래서 러시아가 보면서 작년에 성장률이 4%가 넘었다 그러면서 신문에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본 거는 그거거든요. 러시아 경제가 그래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성장률 나왔는데 이제 수치만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저 금리라던가 물가라던가 이거 그쵸.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얘기들은 그 기사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시 경제로 뭐 실질 임금이 얼만큼 오르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서방의 제재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는데 물론 그 결론 내려고 지금 그것만 쓴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 그게 저기예요. 외신에서 나온 거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약간 러시아한테 우호적인 기사긴 한데 근데 제재가 실패했다라는 거는 일견 맞긴 맞아요. 아까 말한 식으로 그 부분은 그렇긴 하죠. 원유 수출이 네. 그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원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재 면을 포커스를 네. 맞추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 경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고 수출이 굉장히 는 건 맞아요. 수출이 수출을 제가 참 안 가져왔네. 근데 수출이 굉장히 늘었는데 문제는 수출은 늘었지만 쓰는 비용은 더 크게 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물가도 그렇고 예.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뭐 튼튼하게 굳건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좀 드는 거죠. 예. 근데 제일 문제는 실은 전시잖아요. 네, 지금 전시죠. 네, 네. 전시 상황에서 이 정도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황에서 있는 돈을 갖다가 빚을 얻어서 지금 막 퍼붓고 있는 상태고, 예, 뭐 독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시 경제라는 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2차 대전 때도 보면요. 독일하고 일본도 군수 산업 위주로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물론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승전국은 다르냐? 승전국도 그래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뭐 이런 데들 보면요. 전부 다 전쟁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게 돼요.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45년도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죠. 이때 그러니까 44년까지는 미국 성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45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1%. 46년도에 마이너스 11.6%. 많이네. 네, 47년도에 마이너스 1.1%. 그 48년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4.1%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도 6년도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는 그나마 1.5% 성장을 했는데 프랑스도 45년도 전쟁이 끝나는 해에는 마이너스 3%였어요. 일본은 뭐 패전국이니까 더하겠지만 45년도에 마이너스 13.1%. 이거는 뭐 완전히 네, 경제가 그냥 무너진 거였죠.
그러니까 독일인데 서독을 따로 서독을 따로 보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2년 연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한번 거품이 확 꺼져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전쟁으로 부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죠. 예,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경제라는 게. 그렇죠. 왜 그러냐 이하면은 지금 이제 뒤쪽에서 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시 경제로 막 성장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수품이 많아요. 그렇죠. 네, 군수품이 많은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걸 민간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은 그나마 5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사람들이 뭐 한국 전쟁에서 그 뭐 썼다가 솔직히 미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전쟁은 네, 약간 일부고 주로 이제 일본 쪽에서 들어갔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마샬 플랜이 좀 성공적으로 가면서 유럽이 부흥하면서 미국이 그때는 순수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유럽 경기도 살아나요, 같이. 이때 그러니까 복구 수요가 많았고 이러면서 미국은 군수 산업도 컸지만 여전히 그게 민간 수요로 돌릴 수 있는 군수예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 자체가 워낙 컸죠. 그래가지고 군용으로 나오던 식량이나 그거를 이쪽으로 바로 돌려도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는 정도 상황인 노혜경 거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전쟁 때 나온 발명품들이 다 민수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그때 나왔던 막 무기들이 이제 민간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 항공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구조였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석유 수출해가지고 그냥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자재 그것도 그야말로 석유에 몰빵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이게 뭐 군수든 뭐든 간에 갑자기 돌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품종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이제 러시아가 강한 거는 아무래도 자원 쪽인데 전쟁이 끝나면 석유값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석유값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지금 뭐 석유값 떨어지면 그러니까 수출하는 자체도 이제 결국은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투자가 집중된 분야가 정말 군수 산업하고 수입 대체 산업인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산업 대체 산업. 산업 분류로 보면요. 무기, 컴퓨터, 광학 장비, 전자 장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선이라든지 컴퓨터 딱 전쟁에 사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그동안 사서 쓰던 거를 갖다가 쓰는 수입 대체를 하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대체가 될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장비들이에요. 이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그 공장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경쟁력이 되냐 하는 거죠. 지금이야 수출입이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출입이 통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네가 그걸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더 좋은 것들이 더 싸게 막 나오는데 이게 이러면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그 자원이 그래도 지금 이제 높은 그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니까 이게 지금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러시아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는 게요. 국방비 지출이 지금 현재 예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40%요? 예. 그러면 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GDP는 아니고 예산의 그러니까 40%. 예산의 40%면 그러면 그 소위 뭐 하나의 경제가 이거는 군비인 거고 그렇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줄여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방비 지출이 예산의 40%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딱 군사 무기로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 군에 들어가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게 과거 전쟁 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증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재원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현재 그 제가 우리나라 그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질 임금? 왜냐하면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쟁으로 차출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노동력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인 그리고 거죠. 군수 산업 쪽에 생산량이 또 많이 늘었는데 공장에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더군다나 이번 전쟁이 나면서 해외에서 왔던 노동자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추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 추방, 군입대, 그다음에 생산 증가 이 세 가지가 몰리면서 지금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서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풍족해졌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는
이게 몇몇 지역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볼가 지역하고 우랄 산맥 지역이 거기가 군수 산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로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임금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그렇겠네요.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근데 그 어떤 기사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낮았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서 부의 이 편중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돼요? 이게 지역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몇몇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역 편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불만도 상당히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다 비교를 있죠. 하게 되면은 예. 더 본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만이 더 쌓일 텐데. 뭐 저쪽 동네 가면 저 정도 버는데 나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경제에서 분야별로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본 건 역시 도소매 유통 쪽입니다. 이게 뭐 아주 크게 숫자로는 줄어든 것처럼은 안 나오지만 조금 이제 감소한 걸로 나오고 이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소비가 위축이 됐어요. 민간 소비가. 품귀 현상이 나오는 제품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브랜드가 확 철수하면서 그 유통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갔죠. 또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사실 2017년에 보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뭐 2024년에는 9.5%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제 올라갔고 국채 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뭐 거의 뭐 지금 19% 뭐 15% 그리고 2024년에 15%였다가 올해 현재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11%대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한 나라의 국채 금리가 이거 몇 달 사이에 막 왔다 갔다 7, 8%씩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인건비 저렇게 오르고 돈 많이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뭐 거의 쌤쌤 아닌가요? 아니 근데 몇몇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쪽 굳이. 지역은 그리고 뭐 다친 사람들 보상금 받고 이런 데는 또 돈을 좀 받긴 받았나 봐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다 뿌려질 정도라면은 그동안 정부가 진 빚도 굉장히 그렇겠죠. 늘었다는 얘기죠. 네. 이미 이제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데 군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생산이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IMF에서도 그런 이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전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로 떨어질 거고 26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질 거다라고 지금 이제 IMF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끝나면은 뭐 이렇게 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부분 간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랑 에너지 가격은 그럼 더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마 그 통계를 억지로 맞추려고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요.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럴 때 이 러시아 통계에 대한 그 신뢰도는 사실 러시아에 있는 국영기관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통계는. 근데 아까 그 여러 통계들은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쪽 통계까지도 같이 보셨다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거죠? 말씀드린 것조차도 가장 좋은 통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제재가 풀릴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외국 기업들이 다시 투자하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그걸 상쇄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과연 전쟁 이전만큼 투자하려냐. 이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 쫓겨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일부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카네기 폴리티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뭐 전문가용 사이트긴 해요. 저도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외교부에 러시아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야,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뭘 보면 좋냐. 그러니까 카네디 폴리티카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보냐?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대부분 외교적인 거 뭐 이런 거고 경제 관련된 건 많지 않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기관이긴 한데 여기가 우리나라 이제 뭐에서도 보면은 러시아 쪽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작년 말 12월 달에 나온 건데 히든 코스트 오브 워드 리븐 그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러시아가 현재 과도하게 군사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 산업이 GDP를 떠받치고 있지만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낮고 비효율적이면서 이게 내수 소비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이건 2차 대전이건 이후에 그게 내수 전환이 가능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내수 전환이 안 된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 부분에 너무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서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너무나 군수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기술 고립하고 혁신 부족이에요. 이건 뭐냐? 서방 기술이 지금 차단됐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그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한 3, 4년 벌써 그렇죠. 뒤처진다는 얘기죠. 예, 하다못해 일반 대학교군, 연구소군 간에 새로운 기기도 써보고 막 기술 이래야지 거기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이걸 몇 년치를 건너뛰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디지털 장비나 이런 것들이 특히 그렇죠. 한번 왜 건너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냐, 기술 생태계.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전쟁을 하느냐고 안 그래도 부족한 R&D 투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충하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적 자본 유출인데 이번에 왜 뭐 러시아 사람 모자란다 어쩐다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도 뛰어난 사람 많죠.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은데 특히 IT 쪽 인재들이 서방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 끝나면 돌아올까요? 기반도 없고 하다못해 실험 도구고 뭐 하여튼 장비도 하나도 없는데 와서 어떻게 해요? 가면 반역자로 이제 그러니까요. 저거 전쟁 때 도망간 놈 저런 나쁜 새끼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요. 인적 자본이 이게 빠져나오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민간 투자 부진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전쟁 이후에 과연 러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확실하게 딱 가자마자 잡힐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굉장히 꺼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동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민간 투자 부분은 러시아 내부 러시아인들의 민간 투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예 안 하겠죠.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빠져나간 상태고 그렇다고 북한처럼 막 잡아놓고 때려가면서 해킹 부대 만들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자. 약간 이제 이게 카네기 폴리티카에 나온 거였고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올해 3월 29일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코노미 그래가지고 평화가 위협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위협을 가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였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랬죠. 근데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그렇죠. 떨어질만 남았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23년에서 24년 러시아 GDP가 그러니까 3.6% 2년 동안 평균 3.6%니까 전 세계 좀 규모가 있는 나라치고는 경제 성장률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국방비 이게 뭐냐면요. 국방비가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무려 4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 부분에서 돈 때려 넣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 그래요. 진짜 실업률은 낮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으니까 다 누구나 일하겠다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 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막 이제 그 실업률은 낮아지고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게 그냥 가다 딱 멈춘다는 거죠. 군수 산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수로 바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결국 생산해봤자 쓸데도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시 경제를 통해서 막 발전을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민수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사이즈가 소비력이 있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성이 있었죠. 환경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그럼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유가까지 떨어진다면.
전쟁이 중단되면은 국방 주문, 그러니까 군수품 주문이 감소하고 이게 실업하고 경제 위축으로 가고, 실업하고 경제 갈 거고. 그래서 전쟁을 더 지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니겠죠. 근데 이 기사에 이렇게 네네.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근데 저도 그 기자가 이거는 좀 너무 과한다 싶긴 해요. 이 기자가 쓴 말이지만. 그거 견인하겠다고 전쟁을 계속하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장기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막 돈을 갖다 때려 붓는 식으로 부채를 늘려가면서 막 부어서 이게 됐는데 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죠. 생산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부채가 저렇게 쌓이면 어쨌든 그게 다 빚에서 갚아야 되는데 뭔 수로 갚아요? 근데 아직까지 러시아가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버티고, 아마 그리고 지금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폭삭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게 굉장히 큰 장기적인 짐을 지어준 것만큼은 확실한 맞죠. 거고, 그리고 저걸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그 짐이라는 게 점점 더 커지면서 나라를 골병들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 전후에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독일에 이제 싱크탱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혹시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독일어 전혀 못하는데 너무 길어요. 무슨 폴리틱 뭐 조금 나오고 비젠, 셔프트 앤드 폴리티크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정확하게인지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는데 SWP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것도 이쪽에서 보면요, 독일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분석 기관이에요. 자, 어쨌든 그 이상한 이름의 연구소에서 뭐 작년 11월 29일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도 러시아 경제 구조가 점점 전쟁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국방비하고 안보 관련 지출이 너무 많이 늘었다. 계속, 이게 민간 부분을 굉장히 위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성장 구조로다가 이게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전히 미국과 똑같은 그런 결론이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이 기술 단절 문제를 얘기하고 기술 단절과 인력 유출을 굉장히 가장 더 큰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의 잠재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걸 지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있는 거를 다 짜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독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러시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러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은 뭐 곧 끝나겠죠. 그럼 그 뒤의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를 좀 하려면 단순히 이제 종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닥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경제 파트이고 또 무역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한 활용한 그 모든 걸 좀 활용을 해서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죠. 더 이상 저도 많이 하는